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 스캔들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 트레이너 백승혜입니다. 네. 네, 벌써 15회 됐네요. 와. 시간이 좀 빨리 흘렀죠. 네네네네네. 네, 거의 3달, 4달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4달. 네. 우리가 저번 주 시간에 네. 제가 경매 물건을 하나 낙찰 네. 맞추기를 하자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경매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낙찰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네.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오늘 경매에 관한 얘기 네. 2부처럼 이어서 가도록 해볼 건데요. 그 혹시 카페에서 그 맞춘 분들한테 혹시 네네네. 맞춘 분이 있으시던가요? 요번엔 좀 갭 차이가 많이 아, 났어요. 그래요? 네, 오. 아무래도 이게 건물은 음. 이제 월세가 얼마이냐, 그리고 안에 내부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좀 그 변동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제가 낙찰가 맞추기로 올려드리면 꽤 근소하게 맞추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건물이어서 그러는지 갭 차이가 뭐 거의 10 몇 억씩 차이가 좀 났어요. 많이 나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근접해서 맞췄다고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나기는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장 이제 적게 그 차이를 보였던 네. 분을 이제 세 분을 선정해서 이제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떤 결과로 낙찰이 네.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입찰가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넘겨서 지금 이미지를 보면 네. 제가 저번 주에 그 제시드렸던 물건이었잖아요. 네. 지금 얘가 이제 74억 정도 조금 네. 안 되는 금액의 감정가가 나왔었는데, 저번 네. 주에 우리가 감정가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감정가는 당연히 감정평가사가 정말 감정평가사 시험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내놓은 가격이면 당연히 그 가격이 맞아야 하고 그 근접하게 입찰이 돼야 되는데, 얘는 조금 저렴한 느낌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네네네. 드렸었고, 네. 또 그 감정가 자체가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서 이 입찰가를 볼 거냐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입찰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아직 얘기를 안 드렸죠.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는. 네, 동키님은 한 얼마 정도에 낙찰됐을 것 같아요? 저는 저거보다 높게 됐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100% 높게 됐어요. 높게 됐을 것 같긴 한데, 많이 높게 써보시죠.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좀 생각보다 많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자, 많이가 어느 정도까지? 저게 자, 지금. 우리 동키님 한 몇 위 정도 하시는지 봐야 돼요. 지금 73억이잖아요. 그죠? 네. 73억. 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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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낙찰 받을 수 있었는지 만약에 입찰을 네. 했다면 네. 한번 보도록 85억 하죠. 네. 보겠습니다. 낙찰가를 공개하겠습니다. 뭐야? 9억 4천이에요? 9억이요? 야, 90, 잠깐만. 저 지금 뭐지? 94억인가요? 네, 맞아요. 9억 4천이 아니고. 네, 94억에 낙찰이 엄청 높게 됐습니다. 됐구나. 네, 지금 저희가 73억 조금 이제 넘는 정도였으니까 거의 20억이 더 높게 입찰이 된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주라고 각주가 달려 있는 게 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인, 그러니까 법인이 낙찰을 받은 거고요. 자, 옆에 보면 입찰 15명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15명이 이 부동산을 사겠다고 저 살게요 라고 해서 입찰 보증 금액을 10%를 갖고 와서 이제 입찰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낙찰가는 가장 입찰가 중에 높은 금액을 쓰신 분에게 준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1등은 지금 94억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의 금액도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93억이에요. 뒤에 보니까 1,000원, 뭐 111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올라오셨네요.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 지금 1등 하신 분은 94억이면 94억이라고 딱 쓰면 좋은데 뒤에 1,000원을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왜 1,000원을 붙였을까요? 저 혹시 똑같은 거 썼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맞아요. 동일한 금액을 만약에 그래 이거 뭐 평당 뭐 한 1억 얼마씩 넣어가지고 한 70 몇 평 정도쯤 되니까 그 이상 뭐 한 1억 2천, 1억 5천 정도의 금액이라면 괜찮겠어라고 해서 이제 100억 미만으로 이제 좀 쓰시려고 했던 것 같고 90억은 좀 넘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4억을 딱 쓰려고 마음을 먹는데 아무래도 나하고 똑같이 94억을 쓰는 사람이 2명이 나오면 안타깝잖아요. 자, 그래서 이 뒤에 뭔가를 더 붙이도록 하는 걸 우술이라고 해요. 네, 우술이. 그래서 우리끼리는
뭐 이런 우수리를 띄고 반대로 뭐 물건을 살 때는 뭐 2,000원, 5,000원 막 이렇게 나오면 아, 사장님 요거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해서 왜 깎아서 사잖아요. 자, 근데 경매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되려 동일한 입찰 가격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금액을 쓰신 분들이 이제 왜 우리 투표함처럼 생긴 곳들 있잖아요. 투표하러 가면 이렇게 천 들여와져 있는 예, 거기에 가서 다시 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썼던 금액보다 좀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써서 나온 금액을 더 높은 사람이 또 가져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 저번에 한번 공매할 때 공매는 똑같은 금액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가위바위보. 맞아. 가위바위보. 아주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뭐 94억이나 하는 물건을 법원에서 갑자기 가위바위보 하세요 그러면 좀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얼마를 쓸지에 대해서는 진짜 머리를 엄청 써야겠다. 네, 맞아요. 이제 한 거 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그만 쓰는 건데 제가 경매를 2009년도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몇 년이죠? 그러면 3, 4년? 조금 모자르는 한 20년 조금 모자라는 그 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부동산에서 똑같은 금액을 써서 다시 들어간 걸 본 적이 제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제 저도 이제 뭐 매일 법원에 가는 건 아니니까 저도 제가 입찰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 고객분이 입찰하신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같이 동행을 해드리는데 그럴 때 이제 딱 한 번 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동산에서 본 건 아니고 자동차 물건에서 봤어요. 왜 동산이라고 해서 자동차, 뭐 선박 이런 애들도 동일한 날짜에 그 경매가 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자동차였는데 자동차가 똑같이 340인가 뭐 이렇게 340인가에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좀 오래된 차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받아가야 되니까 다시 이제 입찰을 썼는데 자동차는 왜 이렇게 그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느냐면 보통 왜 우리가 중고로 자동차를 넘기면 왜 딜러에게 그 가격을 문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딜러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딜러들은 그 자산에 이제 감가상각된 면을 이제 기준으로 잡고 거기서 뭐 스크래치가 있는지 사고 이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마이너스를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딜러들끼리 가격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장에서 내가 낙찰을 받아와서 본인도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죠. 근데 자동차는 실수요자들이 낙찰받는 경우가 좀 더 적어서 딜러들이 대부분 하시고 부동산은 되려 실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좀 싸게 사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도 있고 뭐 에이 경매인데 좀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의미가 없잖아 라고 해서 좀 저렴하게 낙찰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의 이 갭차가 굉장히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렇게 동일한 금액을 썼는데 안타깝게 낙찰을 못 받으면 너무 아쉬우니까 뒤에 이렇게 뭐 1,000, 2,000, 뭐 10,000원 이렇게 우수리를 좀 넣는 편이에요. 아니 그러면 둘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1,000원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막 몇천 원 몇백 원 쓸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건 정말 본인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물건도 1등하고 2등하고의 차이가 1억 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등을 낙찰받으신 분이 정말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아마 입찰장을 나서시면서 아마 무수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저 입찰가를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최저가가 73억 얼마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를 더 쓸 거냐고 해 이 갭이 20억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15명 중에는 분명히 최저가 쓰신 분도 있을 거고 뭐 한 75억, 동키님처럼 뭐 한 84억 쓰신 분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쫙 순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그 2등보다는 조금만 더 써서 낙찰을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이 정도면 근소한 차이로 내가 낙찰을 받았어 라고 기분 좋아하실 수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야, 나 오늘 1억 쌈 싸 먹었다. 진짜. 그렇죠. 1억짜리 쌈을 아주 맛있게 싸가지고 먹는 거죠. 네. 그렇게 또 얘기하실 분도 있는 거죠. 그렇죠. 15명이면 근데 많이 참여를 한 건가요? 그래도 좀 많은 편이죠. 적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요 뒤에서 우리가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최저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그날 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74억이 거의 그냥 73억 4천이니까 그날 입찰 보증금은 7억 3,400만 원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5명의 사람들이 다 7억 3,400을 법원에다 내고요. 그날 누가 사게 해줄 건지 가려주세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 입찰 보증금만 15명이니까 73억이 거의 한 100억 정도가 거치는 거잖아요. 물론 법원이 그거를 갖는 건 아니고요. 이제 1등이 94억을 썼잖아요. 저 사람 것만 보증금액을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다 돌려주세요. 그래서 뭐 문제될 거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2등이 재밌는 거죠. 1등은 이제 1,000원만 더 썼단 말이에요. 자, 근데 2등은 이게 부르기도 힘들어. 자, 만약에 저 2등이신 분이 1등으로 입찰이 됐었다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랬겠죠. 입찰가 93억 1,111만 1,000 뭐 저저저 1원입니다 하고 이제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1등부터 한 3등까지는 불러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아무래도 그 법정에 이제 뭐 한 300명, 400명 정도 좀 들어가는데 이제 뭐 우리끼리 좀 스긋스긋하죠. 홍격격이 뭐 111이네 뭐 그 얘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 저게 트레이드 마크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입찰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경매를 한번 배우신 분들이라면 경매가 또 상당히 재밌다 보니까 나는 경매로 전업 투자해야지 뭐라고 해서 경매 전업 투자자들도 좀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할 때 뭔가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특이한 번호들을 하나씩 골라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뭐 1111로 끝나는 경우가 좀 한 2등 정도 좀 되고요. 가장 많이 저렇게 쓰시는 숫자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7인가? 맞아요. 네, 7로 끝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7이 또 너무 그 눈에 띄어서 그런지는지 7이 이제 잘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뭐 1111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이제 뭐 동일한 숫자를 계속 쓰면 좀 기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5, 6, 7, 8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꼭 33만 원만 뒤에 우수리를 붙이시는 분도 있고 만약에 이제 동킹님이라면 나의 트레이드는 뒤에다 뭘 붙여보고 싶으세요? 저는 숫자 2를 좋아해가지고 2를 좀 붙여보고 싶네요. 그러면은 둘둘 22원? 22원 너무 짜 보이는데? 22,000원? 2 그러면 이거. 22,222원 이렇게? 네, 그것도 괜찮네요. 2로 했던 사람들은 좀 없고 대체로 좀 홀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있나요? 그거는 없는데 그냥 부르기가 좋으신가 봐요. 444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괜찮겠네요. 444? 없으면 오히려 저 사람이 다 그거 맨날 입찰해 가는 저 죽음의 저거 사자잖아 이러면서 나 들어왔어 다 죽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444로 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알리긴 좋겠네요. 그러네요.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트레이드 번호를 붙여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내가 얼마를 쓸 건지에 따라 입찰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입찰가를 정말 내가 얼마를 써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연습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요번에도 입찰가 맞추기를 했지만 그 갭이 한 거의 10억 정도가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벌어졌느냐면 가장 높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의 입찰가를 썼던 분들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쓰셨던 분이 11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낮게 썼던 분이 84억인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도 줘야 되지? 네? 애매했던 거죠. 네? 대부분 쓰셨던 분들은 뭐 77억, 79억? 그러니까 딱 그 범위 언주 내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낙찰가 맞추기를 할 때 나는 도저히 400억짜리 내 평생에 한 번은 입찰해도 안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런 물건들을 안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강원도에 있는 네? 뭐 임야는 내가 절대로 내 생애에 한 번은 사볼 기회가 없으니까 난 관심도 없어 라고 해서 아예 그거를 관심을 뚝 끊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시는 그 중개인 분이 무슨 얘기를 해주셨느냐면, 최근에 이제 고객 두 분이 생기셨는데 그 고객 중에 한 분이 산을 하나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긴 산에 임야 몇 평, 뭐 3,000평, 4,000평 뭐 살게요가 아니라 그냥 산 하나 사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께서도 그 산을 그렇게 통으로 한번 사겠다고 얘기하신 분이 뭐 많지는 않으셨을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개 일을 하다 보니 참 재미난 사례들이 생긴다라는 네?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섬이 하나가 통째로 경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매매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와. 그래서 그 조금 이제 자산이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자녀에게 선물 사주는 게 유행이에요. 한국 이야기예요? 한국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뭐 뭐라 그러지? 무인도처럼 뭐 이렇게 섬을 하나 이렇게 툭 사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사람이 살만한 조금 큰 섬에 좀 한 몇 평? 한 500평, 600평 뭐 이렇게 해서 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와. 우리나라는 섬 개발이 좀 더딘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헬리콥터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헐리우드가 이제 유독 그러긴 한데 우리 휴양지 갈까? 라고 하면 갑자기 헬리콥터가 딱 오더니 이제 섬으로 가서 프라이빗하게 딱 내려주고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텔 쪽에서도 가장 뭐 VIP를 넘어서서 하이엔드라고 하는데, 하이엔드 VIP들의 제일 좋은 호텔은 뭐냐면 알프스 같은 산에다가요 호텔을 통째로 헬기를 2대를 이용해서 갔다가 앉혀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저기 그랜드 캐년 쪽에 저 석양뷰가 보이는 방향에 하루 묵고 싶어요. 그러면 뭐 힐튼 같은 데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모듈화된 호텔을 통째로 거기다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파파라치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이야, 이게 이제 같은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는지 진짜 이게 와. 왜냐면 요즘은 섬 같은 데조차도 이 사람들이 뭐 별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다 보니까 맞아. 굉장히 먼 그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사생활에 다 찍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예측 불가능하게 이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움직여서 갖다가 넣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호텔 페어에서 들은 게 한 7, 8년 전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어나더 월드긴 하지만 다른 세상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섬을 이제 자녀에게 이제 뭐 사주거나 뭐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나도 이번에 우리 애들 뭐 사줬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이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꼈죠. 신기하다. 와, 그래서 섬을 사준다니. 섬이 점점 이제 뭐 우리가 4만 불 시대, 그러니까 소득이 4만 불 시대로 넘어가면 크루즈 타고 요트 타고 뭐 이런 레저, 물에 대한 레저가 늘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섬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종교단체에서도 이제 울산이라든지 통영 쪽이나 이쪽에 땅과 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섬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독특한 네. 것들을 사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하다 여기까지지? 85억이라고 아까 제가 말했었는데 네네네. 만약에 제가 카페에 85억 올렸으면 제가 1등이네. 85?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쉽다. 내가 올렸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내가 안다고 해서 이 물건을 막 엄청 공부를 해서 파신 분이 이제 그 쓰는 금액도 있지만 그냥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부르는 금액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재밌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보통 인사이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 통찰력 혹은 뭐 직감력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몸속에는 혹은 우리 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것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 능력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인사이트라고 부르는데 부동산도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인사이트가 생기고 나중에 이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뭐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보셔야 되고 그 얘기를 하다가 진짜 섬까지 갔구나. 내가 섬을 살 일이 없을 거야 평생. 또 맞아, 내가 맞아. 산하라를 낙찰받을 일이 없을 산 거야. 얘기하다가 산으로 갔네. 그래서 전혀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는데 라고 해서 그 관심을 끊지 마시고 내가 그래요 언젠가는 섬을 하나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산을 하나 통째로 살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래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십사라는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거기까지 갔네요. 그래서 그 산을 사고 싶다는 분은 왜 산을 사려고 하느냐면 약간 좀 나이가 있으세요. 묘지. 맞아. 저기 이제 약간 가정묘라고 하고 우리끼리 이제 선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문중들에서는 뭐 우리 김씨 가문은 뭐 이씨 가문은 이렇게 해서 그 가문에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그 밑에 자녀, 손자까지 이렇게 대대로 좀 같이 묻히면 좋지 않냐라고 해서 그 가정묘를 쓰는 곳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더 가문처럼 되면 우리 전체를 좀 이렇게 안락하게 사후에 묻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사놓으면 대부분 또 지가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예 그렇게 선산처럼도 쓰고 가치 상승도 노릴 수 있게끔 좀 해다오 라고 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고요. 또 그와 반증으로 그러니까 그러는 분들이 늘고 있다라는 건 좀 아쉽거나 좀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제 돌아가실 것에 대한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보다는 앞으로 이제 사망하실 분들, 이제 곧 돌아가실 분들의 이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 보니까 아름다운 죽음 혹은 준비된 죽음을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어떤 그런 납골묘라든지 묘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들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진짜 사람 묻힐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네, 맞아요. 생각보다 인허가가 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묘지에 대해서 한번 갑자기 우리가 왜 묻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이 묘가 또 어떤 수익형 모델로 떠올랐던 적이 있어요. 납골묘, 납골당 뭐 이런 것들이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우리가 이제 머니 스캔들이니까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냥 얘기가 정말 돌고 돌아서 산 얘기하니까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맞아요. 다른 데로 내려와야 돼. 지금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갑시다. 점점 내려옵시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했습니다. 좋습니다. 재밌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맞춰보니까. 또 얼추 비슷하면 더 재밌어요. 맞아요. 나중에 제가 묘지 낙찰받은 것도 한번 같이 그때 묶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시골 같은데 기차 타고 막 가다 보면 진짜
진짜 조그만 산에 묘지만 이렇게 축축 있는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이제 양지 바르고. 가족들 다 있는. 네. 그거 또 그 사러 가네, 자꾸. 옛날에 아니 끊으려고 했더니 또 그러니까 계속 얘기 자꾸 안 해? 사러 가네. 요거까지만. 네. 그 옛날에 그 풍수지리를 좀 어. 관심 있어서 배웠던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시겁했던 일이 하나가 뭐가 네. 있었느냐면 제가 이제 경매학원 원장으로 있을 때예요. 지금은 이제 경매학원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긴 네. 한데 이제 수강생분들을 모시고 임장이라는 걸 간단 네. 말이에요. 현장 납사를. 네. 그래서 파주 쪽인가를 이렇게 이제 한참 저희 한 차로 한 4-5분 정도를 모시고 이제 막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때도 우리 부동산 할 거면 풍수지리를 배워야 된다. 네. 뭐 아예 모르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네. 알고 있는 게 좋고 네. 뭐 우리가 풍수지리를 뭐 미신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전혀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래도 꽤 자연의 섭리가 들어가 있으니 한번 배워놓으시는 건 좋다. 이제 그런 네.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산이 이제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딱 가리키면서 저렇게 나무가 삐뚤빼뚤 자라면, 그러니까 왜 나무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자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수형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의 모양을 수형, 근데 그 수형이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삐뚤빼뚤 이렇게 희듯이 올라가 있는 나무가 많은 산은 산의 그 기운이 너무 강해서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삐뚤빼뚤 자라 있는 나무 밑에 집이 있으면 그 집은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그죠? 그 왜 곡선처럼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화재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난다. 네, 혹은 뭐 이렇게 가족이 살고 있으면 자녀들이 이제 빨리 이제 어떻게든 뭐 부모로부터 떠나서 굉장히 뭐 외롭게 지내거나 아니면 가족이 뭔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수용이 좋은 곳은 땅의 기운도 좋은 곳이라서 그런 곳에 살아야지 그렇게 나무가 막 땅의 기운을 못 이겨서 막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삐뚤어서 자라는 애들은 결코 좋지 않다. 이제 그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래서 저런 데는 불이 나기도 쉽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골목에 약간 커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산을 가리켜서 그 얘기를 하고 커브를 돌아서 딱 그 산을 지나가는데 그 밑에 집이 불타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돌자마자. 그래갖고 저희끼리 소름. 그 안에 차 타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 소름이 쫙 끼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산 밑에 갑자기 집이 불타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엄청 높은 산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보통 길 가다가 약간 언덕 좀 높은 한 50m도 안 될 듯한 그런 곳에 한 동네 산 같은 그냥 중턱에 있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소름 막 이랬거든요. 이거 또 혹하는데 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풍수를 100% 믿을 건 아니지만 자연의 섭리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산에서 내려올까 봐요. 네네, 이제 내려왔어요. 네. 자, 그러면. 등산 힘들었다. 어머, 올라는 갈 수 있고? 안 올라가. 백숙 먹으러 가야지. 맞아요. 진짜로 요즘 확실히 좀 힘들어서 운동을 좀 하기는 해야 돼요. 네네네. 마이크가 안 좋으신가요? 만땅인데요? 만땅입니다, 만땅? 산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꺼지나 봐. 불타고 있다. 저희 이제 산 얘기 그만할게요. 마이크 다시 켜주세요. 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입찰가였고, 이제 두 번째 섹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볼게요. 자, 입찰 보증금은요,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일종의 계약금처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찰 보증금은 경매 최저가의 10%를 내거나, 네, 슬라이드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다음 이미지 주세요. 네.
경매 최저가의 네. 10%를 내시거나 네. 예외적으로 특별한 이제 매각 조건이라고 오.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20%를 내기도 해야 돼요. 자, 입찰 보증금은 말 그대로 계약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네. 편해요. 경매도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약금은 이제 법원에다 내는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기준은 최저가입니다. 자, 그럼 최저가가 뭔지 이제 볼 거예요. 네. 자, 얘는 이제 또 다른 사건인데요. 네. 평창동이죠. 평창동에 주택이 이제 경매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감정가가 지금 한 30억에 출발을 해서 네. 한번 떨어져서 24억까지 이제 떨어진 건데, 네. 자, 저 물건은 그러니까 한 번 유찰이 되면 아무도, 그러니까 30억에 이 물건을 살래라고 법원에서 이제 감정가랑 해서 제시를 딱 했는데, 네. 30억은 너무 비싼 것 같아. 자, 그러면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거죠. 아까 우리 좀 전에 살펴봤었던 그 건물은 네. 말 그대로 선릉역에서 멀지 않은 애고 올 이제 그 상가이다 보니까 네. 위치가 좋으니까 이거 73억이 됐지만 가치가 더 높으니까 우리 더 써볼까? 라고 해서 100%대에도 입찰을 했잖아요. 네. 자, 근데 얘는 반대로 30억이 높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한번 유찰이 된 거예요. 자, 유찰을 시키면 자, 몇 %가 최저가가 꺾여 있나요? 지금 80%로 올라와 있네요. 네, 맞아요. 100%가 아니라 서울 지역은 아무도 사주지 않으면 네. 다음 달에 네. 다시 한번 네. 그 입찰을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마이크 드릴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저희가 잠깐 마이크 배터리 교체 중이라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80%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서울에 있는 물건이고 주소지 기준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경매 물건의 주소지. 네. 자, 그래서 얘는 서울이니까 당연히 서울에서 하는 건데요. 네. 서울은 기본적으로 감정가 대비 20%씩 떨어져요. 그래서 100%에서 한 번 떨어지면 80이 되는 한 거고요. 달 기준으로. 네, 한 달 기준으로.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80에서 20이 깎인 60%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80에 80%. 그러니까 말하자면 80에 20%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88에 몇이죠? 88에 64. 맞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6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00에 80이니까 80%가 되는 네. 거고 그 80을 기준으로 다시 80%. 거기에 80으로. 그래서 네. 60%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진 거에서 맞아요. 전 회차의 네. 80%. 네.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은 이제 요번에 한번 떨어져서 80%이니까 최저가가 24억이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최저가 지금 제가 이제 빨간색 박스를 쳐놨잖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이번 입찰에 쓸 수 있는 금액인 최저가를 24억 얼마다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10%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입찰 보증금을요, 10%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는 84억을 쓸 거니까 8억 4천을 넣어야 되나 봐 라고 해서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도 만약에 지금 24억이고 입찰이 지금 28억이 된 건가요? 26억? 26억.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26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26억을 내가 입찰가를 썼으니까 22억 6천을 준비해야 되나 봐 라고가 아니라 그날 입찰을 진행하는 최저가의 10%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네네. 그래서 내가 쓰는 입찰가의 10%가 아니라 그날 내놓은 최저가의 10%면 된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만약에 제가 26억을 쓸 거라서 2억 6천을 입찰 보증금으로 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문제는 없을까요? 더 많이 썼으면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적게 넣었어요. 모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베네핏을 주면 될까요? 안 돼. 너 안 돼? 떨어져. 떨어져? 자,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응. 무효 입찰로 합니다. 오. 그러니까 애초에 입찰이 없었던 것으로 그냥 적게 쓰면? 네. 아, 적게 내면. 그러니까 보증 금액을 음. 지금 이제 입찰 보증 금액이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2억 4,120만 원인가요? 네. 예, 제가 눈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 저희가 볼 수 있는 화면이 좀 네. 멀리 있다 보니까 네. 그냥 2억 4,200만 원이라고 네. 한다면 그걸 정확하게 입찰 보증금으로 넣어야 돼요. 아. 그런데 제가 모르고 수표를 2억 4천까지는 끊어왔어요. 오. 근데 뒤에 20만 원을 아 맞다 주머니 내가 있지 하고 20만 원을 오. 넣을 생각으로 어. 했는데 깜빡한 거예요. 입찰서를 쓰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20만 원을 더 넣을 거를 제가 깜빡하고 못 넣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입찰을 했어요. 동키님이 왜? 24억을 써서 26억을 써서 1등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등이 된 사람의 입찰 보증금 봉투만 열어서 봐요. 오. 아까처럼 15명이 입찰 보증금을 냈고 네? 그 사람들 입찰 봉투가 쭉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15명 거를 입찰 보증금을 다 확인하지 않아요. 아, 현금으로만 가져가야 되나요? 수표까지 돼요. 아,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좌로 잠깐 넣었다 뺐다가 아니라? 아니에요. 거기다 돈을 실제로 넣어야 돼요. 입찰 보증금 봉투에 넣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큰 대봉투가 있고 입찰 서류가 하나 종이가 있고 그리고 입찰 봉투라고 하는 흰색 우리 왜 봉투 있잖아요. 네. 편지 봉투. 네. 그런 게 하나를 주어져요. 그러면 그 입찰 봉투에다가 그 돈을 넣고 호치켓을 한번 탁 찍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말 그대로 아까 15명이 입찰을 했는데 한 명만 94억을 써서 그 사람 것만 입찰 봉투를 보관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입찰 금액이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 건 뜯어요. 최고가를 쓴 사람 건 뜯어. 네. 그래서 딱 뜯어서 수표를 확인을 하겠죠. 뭐 혹은 현금을 확인할 네. 거예요. 얼마가 맞군 하고 이제 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 걸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분들 걸 내가 다 뜯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법원이. 일일이 다 뜯었어. 그리고 돌려줬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 안에 돈이 있는 줄 알고 딱 봤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오. 자, 그러면 나는 법원에게 항의를 하겠죠. 오. 야, 이거 내가 아까 입찰 보증금 2억 4,020만 원을 넣었는데 왜 20만 원이 없어? 오. 하고 법원에 항의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 불상사가 서로 생길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그 물건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법원에도. 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견무생심이라고 마음이 내가 정말 무슨 빚을 갚아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슬쩍 하고 이거 애초부터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다양한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최고가 매수인 그 사람 것만 빼고 나머지는 애초에 보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래서 애초에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 자, 그래서 낙찰자 것만 봐요. 자, 그래서 뜯었어. 그런데 20만 원이 없어. 자, 그러면 이 사람 거는 애초에 입찰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무효 처리를 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2등이 1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물건은 지금 입찰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인가요? 한 명이죠. 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의 입찰 네? 보증금이 잘못됐어. 자, 그러면 입찰을 이 사람이 했고 네. 입찰 금액이 높아서 네. 낙찰을 받았어도요. 네. 그 현장에서 열어봤더니 돈이 네. 부족해. 자, 그러면 없었던 것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없어지는 게 되고 어떻게 될까요? 유찰이로 넘어가게 됩니다. 많이 쓰는 거는요? 많이 쓰는 건 괜찮아요? 많이 넣는 건? 많이 넣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까처럼 뭐 이 사람이 모르고 2억 4천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입찰가인 착각을 해서 2억 6천 얼마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어차피 잔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이건 보증금 10%만 낸 거니까 잔금을 낼 때 그 금액만큼을 빼서 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얼마 차이가 안 날 때는 그 자리에서 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0원이라도 부족하면 정말 10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많아서요. 저희도 이제 그 법원에 이제 경매 과정을 수료를 하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경매를 배우거든요. 네.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들을 뭐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 배운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수업으로 이 경매장을 모시고 가요. 오. 그래서 이렇게 경험해 보세요라고 하고 이제 입찰서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네. 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날 아주 운 좋게도 입찰 보증 금액이 모자란 사례가 오. 있었어요. 얼마 부족했느냐? 단돈 50원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왜 뒤에 빼놨지? 이렇게 우수리 같은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평가가 깔끔하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뭐 3천 이게 예를 들자면 3억 2천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네? 감정가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걔가 80% 64%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보면 뒤에 이 보증금도 우수리가 되게 애매하게 나올 진짜.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를 이제 50원을 넣어야지 하다가 깜빡하신 거지.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 이제 갑자기 최고가 매수인은 네? 26억 얼마를 쓰신 네. 강원도에서 오신 누구입니다 네? 하고 이제 불러주고 2등은 뭐 얼마입니다 하고 이제 네. 썼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그 자리에서 보증금액이 뜯는다고 했잖아요. 네. 딱 뜯었는데 50억 부족한 어. 거예요. 50원이. 자, 그래서 죄송한데 입찰 보증금 50원이 어떡해. 부족해서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 이제 뭐라고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욕했겠죠. 법원에서요. 나 자신에게. 자신에게. 나 자신에, 나 아니라 자신에게. 이런 바보 같은. 이런 IC, 이런 바보 같은. 인터체인지, 네. 뭐 아니면 네? 18색 색연필, 네, 뭐 이제 이렇게 이런. 했겠죠. 네. 자, 그분이 뭐라 했냐면, 어. 주머니에 있어요. 그러셨어요. 어떡해. 주머니에 있어요. 지금 내면 안 되나요? 아이고. 딱 이렇게 두 마디 하셨어요. 안 되지. 그 법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 네.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푹 아이고. 숙이시고 이제 옆으로 물러나셨고 네. 아까 2등 썼던 사람이 이 표정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꽤 났거든요. 아유, 어떡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처럼 거의 1억 뭐 이런 식으로 어. 좀 많이 차이가 났어요. 아싸. 그러니까 이분은 싸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막 이렇게 걸리신 거죠. 아깝다. 막 이러고 정말 받고 싶었던 물건이었는데 못 받았는데 시세보다 너무 싸게 낙찰이 된 거죠. 어떻게. 대부분 이런 물건은 거의 아파트예요. 아파트라 상승세가 있었던 아파트였는데 정말로 이제서야 막 저평가된 게 끝나서 막 올라갔던 시점이었거든요. 그게 아마 온수역에 있었던 무슨 아파트였는데 그게 그렇게 돼서 막 이제 시세 대비 엄청 싸게 본인이 그래도 이 금액에 낙찰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낙찰을 받아가시니까 이분은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또 이분은 50원 때문에 낙찰을 못 받으니까 또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뒤에서는 어머 원장님 50원 못 넣어서 어떡해, 유찰됐어요. 진짜. 뭐 떨어졌어요.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하니까 재밌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재밌는 거죠. 그래서 단돈 10원이 부족해도 내가 이 낙찰을 받았어도 네. 유찰되실 수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진짜 최저가의 10%. 네, 최저가. 최저가의 10%. 자, 근데 이제 왜 헷갈리느냐면 네. 우리가 공매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공매는 또 본인이 쓰려고 하는 입찰가의 10%예요. 헷갈리죠? 왜 그렇게 났지? 그러다 통일하면 안 보니까 되나? 네? 아무래도 이제 경매하고 공매를 뭐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 그렇겠다. 자, 그런데 동키님이 물어보신 대로 돈을 많이 넣는 것은 상관없으니까 내가 혹시나 이렇게 막 뒤에 헷갈리고 그러면. 우수리가 막 이렇게 붙어 있어서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뭐 2억 4천 얼마야? 그럼 그냥 2억 5천 그냥 넣어버리셔도 되고 2억 4천 100만 원 그냥 툭 넣어버리셔도 되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지금처럼 뭐 2억 4천까지는 내가 수표로 끊고 네. 나머지는 내가 현금으로 넣어야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저렇게 뭐 20만 원을 만 원짜리로 한 20개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시지 마세요. 그냥 혹시나 이제 경매를 하실 분들은요. 은행에 가시면
깔끔하게 그냥 한 장으로 엮어서요. 그냥 수표 금액으로 얼마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냥 네. 아예 깔끔하게 한 장으로 그냥. 네. 그런 게 근데 낫겠다. 이거를 또 이제 그 금액 그대로 적어서 네. 저는 실수를 하지 않고 적어서 수표 한 장을 냈어요. 네.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요. 진짜 흔하지 않지만 네.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그러니까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정식으로 경매를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네. 이거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매가 접수가 되면 이제 올려주는 곳이 있고 네. 뭐 스피드 옥션, 굿 옥션, 지지 옥션 이렇게 그 정보를 좀 더 보기 좋게 하는 그 회사들이 있다라고 네. 했잖아요. 자, 그 회사들이 법원에서 내놓은 경매 자료를 본인들한테 사이트를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혹 가다가요. 네. 이 우수리를 잘못 올려놓는 어머, 경우가 어머, 있어요. 어머, 어머. 자, 그래서 나는 분명히 뭐 그 이제 경매 정보 회사에 올려져 있는 보증금 10%를 보고 아, 이 금액이 맞구나 여러 번 확인을 하고 그 금액대로 수표를 끊어서 간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 기재가 돼 있었던 거죠. 어떡해. 자, 그래서 하필이면 많았으면 다행인데 그게 모자랐던 거예요. 어머머머.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 어떻게 법원은-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그거 어떡하죠? 그렇죠. 인정하지 않겠죠. 어. 자, 그래서 무효 처리가 난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다고 경매 회사에게 그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찰을 하실 분들은 그 법원 사이트가 있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셔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한 번 더. 그래서 뭐 모든 물건을 그렇게 최저가가 이렇다라고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내가 입찰한 물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기 네. 때문에 적어도 입찰하실 분들은 경매 정보 사이트에 네. 올라와 있는 것도 좋지만 꼭 원청인 대법원의 사이트를 확인하셔서 입찰에 임하셔야 어떤 그 불상사 네. 혹은 낙찰을 하고도 예, 낙찰을 못 받으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냥 모르고 했다가는 진짜 잘못하면 좋은 기회를 날릴 수 네, 있으니까. 맞아요. 솔직히는 맞아. 뭐 이런 사례들을 다양하게 이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입찰을 해보시지 않으시면 이제 맞아.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저희 수강생 분 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하나 이제 더 사례를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이번에는 네. 주소가 어디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예요. 네. 아파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이제 입찰 기일이 7월 달에 100%대에 약 8억 정도에 진행이 됐었던 건데 네. 한 번 또 얘도 유찰이 돼서 네. 5억 원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얘는 몇 프로 떨어졌어요? 저거는 왜 70%인가요? 맞아요. 서울하고 다릅니다. 자, 서울은 아까 20%씩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 그리고 지방은요. 그러니까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70%씩 떨어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30%씩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경기도랑 다 똑같이. 경기도가 일부 몇 개가 안 그런데요. 거의 그냥 서울 빼고 아. 대부분이 그냥 30%가 떨어져라고 그냥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30%씩 떨어지니까 네. 자, 100%였던 애가 만약 10억이었으면 네. 한 번 떨어지면 몇 프로? 70%? 70%. 네. 자, 그럼 70%에서 한 번 더 떨어지면 70%에 70%? 자, 70%, 구구단 해볼까요? 70%. 그러면 77에 49? 맞아요. 자, 그래서 49%로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두 거의 달만 반이네. 지나면 10억이었던 물건이요. 어머머. 4억 9천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그 이제 매일경매, 그러니까 매일경제 네. 아카데미에서도 네. 경매 파트가 이제 경매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섹션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강생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느냐면, 김포에 있는 아파트가 말 그대로 뭐 한 7, 8억까지 했던 애가 49%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싸겠어요. 그냥 10억이었던 애가 4억 9천이 돼 있는 거고 5억이었던 애가 그러면은 49%니까 거의 얼마에 한 2억 7천 뭐 이 정도까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5억이었던 애가 한 2억대로 10억이었던 애가 4억대로 네. 자 그러면 와 나는 어떻게든 이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 우리가 이제 경매를 접할 때 착각하지 말아셔야 되는 거 한 가지가 바로 최저가예요. 자꾸 4억 9천까지 떨어지면 와 10억짜리가 4억 9천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는 최저가의 그 어떤 허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밑에 바닥 금액을 정해준 거였지 4억 9천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연히 저렇게까지 싸면요. 그 이상을 써서 낙찰을 받아간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이 물건들 보면 인천의 연수구고 또 송도에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감정가가 8억이었던 애가 한 번 유찰이 되니까 30%가 떨어졌고 네. 최저가가 5억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최저가라는 뜻은 5억을 그대로 써도 될까요? 아니면 5억보다 1원이라도 많이 써야 될까요? 최저가만큼 써도 되지 않을까요? 딱? 맞아요. 최저가만큼만 써도 돼요. 오. 즉 5억이야 그러면 5억을 써도 돼요. 네. 그러면 5억 10원을 써도 되는 거고 네. 자 그러면 5억을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이상이 이제 되는 게 있을 건데 와 송도에 있는 아파트가 말 그대로 8억짜리가 5억이 됐대. 나 5억에 살 수 있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입찰가는 지금 얼마에 낙찰이 된 거예요? 5억 9천인가요? 59. 59? 599. 자 여기서 지금 입찰자 그 이름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살짝 가렸는데 살짝 가린 거 옆으로 누구 왜 1인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입찰자는 2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2명이 들어온 거고요. 그 입찰자 중에 1명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왜 1인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사례인 거냐면 동키님이 집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동키님의 어머니가 아유 너희 형제끼리 서울에 와서 좀 거주할 집이 하나 필요한데 엄마가 집 하나 사줄게. 대신 너희들 언니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언니하고 너하고 둘이 집 같이 갖고 있어 이러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아파트를 혼자 사지 않고 둘이 사는 경우에 저렇게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형제가 3명이면 2회 2인까지. 그렇죠. 그 수는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만약에 100명? 그것도 가능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부동산은 뭐 혼자 사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명이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의 이름을 다 불러줄 수는 없잖아요. 누구 우리 왜 옛날에 김수아 뭐 거북이와 그거는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이 긴 거지만 계속 이름을 불러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항상 이제 대표자라고 하는데 가장 앞에 쓰여 있었던 사람의 이름 쓰고 그 외에 누구 몇 명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불리면 말 그대로 동킹 외 1명 이렇게 쓰면 아 동킹이 뭔가 대표자인가 봐. 뭐 지분이 많나 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첫 번째 쓰여 그냥 앞에 쓰여 있는 이름. 그리고 애초에 이제 이분들도
내가 더 지분이 많으니까 아, 내가 앞에다 애초에 쓸 쓴다. 때? 뭐 그래도 아. 되고 이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 저기서 얘기하는 뭐 누구누구의 1위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 네, 거고요. 좋습니다. 네.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야. 연예인이 이렇게 부동산에 경매를 하고 싶어. 그런데 송혜교 외 1인 그러면 이걸 누가 사는지 명백하잖아. 네. 이렇게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는 그 말 그대로 동킹의 이름 혹은 뭐 송혜교의 어머니 이름을 쓰고 외 1인은 그 송혜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렇게 이름을 좀 뭐 법원에서조차 내비치는 게 싫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데 중요하지 않더라. 네. 그러면 진짜로 송혜교의 1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송혜교? 하고 입찰자를 딱 봤는데 모자를 눌렀었지만 송혜교가 맞아. 자 그러면 이제 그날 야 송혜교가 송도에 있는 아파트를 입찰했대. 기사 뭐 그냥 이럴 수 짱나겠네.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름을 가릴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입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자기 만약에 혼자 했는데 그 이름도 어떻게 뭐 바꾸거나 숨길 수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무조건 이름이 없어요. 그건 없고요. 대리인이 가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송혜교 대리인 누구 이렇게 불러줘요. 네, 이름을 명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소유자 말 그대로 이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요. 얘기가 불릴 수밖에는 없어요. 예. 자 그럴 경우에는 불리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 하나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름 앞에 쓰고. 앞에 쓰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법인 명의면 좀 되겠죠. 우리가 뭐 일일이 그 뭐 법인의 이름을 알고 있기가 좀 어렵잖아요. 내가 송혜교의 회사라고 해서 그 법인이라고 해서 꼭 해교 빌딩 뭐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이름은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이 매니지먼트 하는 부모님이 세운 법인이 있더라도 이 아파트를 살 혹은 이 빌딩을 살 별도의 법인을 또 만들어도 되거든요. 법인은요 마음대로 만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 아바타인데 내 대신 이름을 붙여줄 법인, 그러니까 법으로 만든 사람을 여러 명 세워도 돼요. 그래서 그걸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은 이제 법인을 통해서 좀 이름을 드러내기가 좀 싫으니까 뭐 좀 꺼려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자기가 안 가도 그냥 대리인이 가도 되고. 법인의 대표의 대리인이면 되는 거죠. 그때는 뭐 무슨 아까 왜 법인 이름이 있었잖아요. 주식회사 무슨 법인의 대리인 누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보통 누구누구의 1인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굳이 이제 아까처럼 같이 뭐 형제인 경우도 있겠지만 투자자이신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 혹은 부부이신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부부인 경우에는 왜 굳이 한 사람의 명의로 해도 되는데 두 사람의 명의로 할까요? 이거 집을 사실 때 좀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예, 양도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같이 하는 게? 예, 왜냐면 예를 들어 5억에 샀는데 10억이 돼서 집을 팔았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무조건 1주택 그리고 거주 조건을 맞춰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해서 대부분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을 할 때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내 구간이 법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6%부터 이 집을 양도 차익이 많이 남았으면 16%, 20 몇 프로, 35%, 42%, 45%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쪼개면 당연히 구간이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도 차익이 2억이 남았으면 그럼 35%거든요. 근데 그거를 1억 개인으로 나누게 되면 그게 뭐 32%로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어려우시구나. 네, 아무튼 그래서 한 명에게 몰아주면 세 구간이 아주 높아지는데 그걸 쪼개면 쪼갤수록 이 세 구간이 낮아지다 보니까 어쨌든 한 사람이 42%의 세금을 내는 것보다 쪼갰더니 35%면 합해도 금액은 어쨌든 35%잖아요.
나도 35%, 내 남편도 35%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세금을 기왕 5억에 대해서 내는데 10억이라고 그냥 치면 4억 5천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쪼개서 냈더니 35%면 3억 5천만 네. 세금을 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선 세금이 한 1억 얼마 정도가 더 세이브가 되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뭔가 집을 좀 금액이 좀 큰 곳일수록 네. 이제 이렇게 부부끼리 같이 소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족들 이름끼리 같이 하면 뭐 좋은 거네요, 어쨌든. 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끼리는 네. 주택수로 합산을 하니까 개인 명의 한 명으로 가든 네. 이렇게 지금처럼 쪼개주든 어차피 1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주택을 하나 더 사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자녀는 좀 안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엄마, 아빠, 자녀에서 3명이 샀어. 근데 자녀가 곧 그러니까 세대를 빼서 네. 또 집을 살 목적이 있어요. 네.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난 1주택인 거예요. 네. 아들 입장에서는 지분이 적어도 1주택이야. 그 빼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럼 팔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뺀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나 그러면 그냥 지분 빼줘가 아니라요. 말 그대로 그거를 매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 무조건 그 뭐 2명이든 3명이든이 한꺼번에 있고 한꺼번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 이름 빼줘라고 하는 게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절차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걸 빼서 누군가한테 줄 거잖아요. 네? 만약에 30% 30, 그러니까 3분의 1씩 갖고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 3분의 1을 엄마한테 주든 아빠한테 주든 아니면 반반씩 다시 나눠서 주든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증여로 풀 건지 매매로 풀 건지 달라진다고요. 아, 그냥 그게 가족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그럼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아도 증여, 그다음 매매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증여면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샀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되고 저쪽에선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애초에 부동산을 살 때 어떻게 명의를 가져갈 거냐부터가 애초에 세택한 거예요. 그럼 가족들끼리 일단은 증여가 더 나은 건가요? 그건 금액에 따라 달라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워낙에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워낙에 많은 대책들이 쏟아졌고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세무사가 세금을 포기했어요. 그 정도로 세무사가 세금에 대한 부분을 포기할 정도로 너무 적용해야 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너무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세무사님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케이스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함부로 요즘은 그 뭐 세금 계산해주는 양도세 계산기 너무 많거든요. 인터넷에 양도세 계산기 이렇게만 치면 뭐 각종 개발된 앱들이 되게 많고 애초에 뭐 국세청이랑 저거 뭐지? 그런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뭐 홈택스라든지 뭐 이런 곳에 그 양도세 계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산 금액은 얼마, 그다음 판 금액은 얼마, 내가 샀을 때 뭐 중개 수수료 얼마 이거를 다 이렇게 조건을 넣게 되면 대략 이 정도일 거예요라고 해서 금액을 애초에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신고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디테일한 경우에는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주택이 하나밖에 없으신 경우에는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세무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냈는데 요즘은 주택이 뭐 2채만 내셔도요. 엄청나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세무사님께 이거 좀 계산해 주세요 하고 이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세금 계산을 받는 사례들이 워낙에 많았었죠. 그래서 물론 세무사님들이 계산을 잘못해 주셨고 신고를 잘못해서 뭐 소송에 붙여지거나 어떤 이의 신청을 해서 문제에 휩싸이셨던 세무사님도 본의 아니게 있으셨겠지만 복잡했기 때문에 전문 영역인 세무사님들에게
야근 약사에게, 네. 세무는 세무사님께 네. 해야 되는 그 네. 좋은 문화가 또 저는 오히려 잘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좀 해요. 자리가 오히려 잡히는. 네. 이상하게도 그 어떤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 것에 대한 비용을 아주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에 지불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근데 뭔가 내가 조금 열심히 조금만이라도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네네네. 그러니까 아우, 나 세무사한테 뭐 한 30만 원 주고 그거 계산하는 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냥 잘만 하면 양도세 계산기도 있고 뭐 네이버에게 잘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있던데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안 지불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걸 아주 잘했다라고 비용을 안 들이고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근데 복잡한 것들은 물론 이제 능력이 되시고 그 돈이 아까우신 분들은 네. 정말 절약을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이거는 맡기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복잡하고 오히려 세무사님에게 잘 맡겨서 내가 잘못 신고함으로 인해서 그 되는 어떤 이런 세금들을 절약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야근 약사에게 세무는 세무사님께. 근데 세무사 같은 경우에 세무사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세무사를 고를 때 세무사들도 뭔가 더 어떻게든 돈을 막 그 고객들한테 얻으려고 막 그런 게 있나요? 세무사들도?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똑같나 이것도? 솔직히 세무사님들 중에 세무사님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들은 얘기들을 골고루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무사님들 중에는 안 좋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무사님은 그 분의 재정 상황을 다 그쵸? 알죠. 이 사람이 현금을 얼마를 갖고 있고 회사 매출이 얼마가 있고 지출은 어떻게 했고 이걸 다 깨고 있어야 내가 신고 내용을 수입은 얼마, 지출은 얼마, 그러니 세금은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세무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적법한 절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편법은 세금을 1,000만 원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시켜서 안 내는 게 편법인 거고 이거를 이렇게 경비를 처리하지 않고 B로 경비를 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결손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런 과정에서요. 약간의 편법을 쓰셔서 세금을 절약해 주시는 세무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면 요번에 정식으로 하시면 세금을 1,000만 원을 냈어야 됐는데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서 500만 원만 내시게 됐고 500만 원을 아끼셨으니까 그중에 반인 250을 제 수익료로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세무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편법의 범위였느냐 정말로 세무사님이 알고 계시는 아주 전문적인 이 범위를 다 적용을 해서 정말 절세를 해주셨느냐의 문제인데 편법적인 요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뒤에 그게 세무서가 이거를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그게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가끔 가다가 연예인분들 중에 뭐 세금을 잘못 신고를 해서 누락을 해서 뭐 세금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탈세 때문에 이제 뭐 신문에 오르내리고 하는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걔 중에는 분명히 세무사님이 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예인에게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했다. 합의하에 절세하는 방법으로 편법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세무사님도 있고 정말 연예인 중에는 정말 저는 모릅니다. 진짜 모를 수도 있겠네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은 했지만 그게 절세의 범위였는지 탈세의 범위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줄여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또 그중에 뭐 일부를 제가 이렇게 수임으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속속들이 알다 보니까 어떤 이제 나쁜 마음을 먹게 되시는 세무사님들이 있느냐면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세무사를 이제 자르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뭐 그렇게 수임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너 왜 이렇게 많은 수임료를 내고 있냐. 내가 알고 있는 세무사는 그런 거 없다. 되게 절세를 시켜줬어도 원하는 그 기본료만 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제 세무사를 바꿔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바꾸는 과정에서 수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세무사가 그 동의를 해줘야지만 넘겨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세무사님이 뭐라 하느냐면 나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될 텐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무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속속들이 다 아는데 드라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에이 설마 하고 바꿨어요. 근데 이 세무사가 찌른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라고 해서 찌른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두드려 맞았고 그게 뭐 한 10억 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다 밝히지 못한 게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10억 두드려 맞았지? 근데 내가 더 입을 불면 더 있을 텐데 나 얼마 정도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정말로 수시로 뭐 추석 때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술도 얻어먹기도 하시고 그렇게 뭐 상담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모든 세무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쵸. 제 지인분이 실제로 겪었던 일만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없었던 그랬다 카더라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장님께 100% 들은 얘기고 그분이 겪으셨던 일이었고 이분이 이것 때문에 거의 3개월을 술을 드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없는 말을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나 이것 때문에 뭐 세무조사 들어오시고 이러면 저는 안 밝힐 거예요.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이게 세무사님이 실제로 좋은 분을 고르시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인분들 사이에 내가 이 사람하고 오랫동안 일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실력이 좋더라. 그리고 되게 정직하게 일을 잘 해주시더라. 라고 하시면 세무사님을 그분으로 하시고요. 세무 금액을 깎지 마세요. 뭐 이렇게 기장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월 기장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제가 자산 관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고객분들의 이제 월 기장료가 있어요. 법인의 월 기장료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월 기장료가 한 15만 원에서 이제 금액에 따라 한 20만 원 정도쯤 가는데요. 이거를 이제 원장님 그런데 대표님 그런데 제가 아는 세무사님이 기장료를 10만 원에 해주신대요. 뭐 7만 원에 해주시겠다는 분도 있어요. 이분이 너무 비싸신 것 같아요. 저 옮겨도 될까요? 뭐 아니면 제가 아는 세무사님을 하셔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압니다. 저희가 연계되어 있는 세무사님이 부동산에 대한 세무를 훨씬 더 많이 해보셨고 많이 알고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장료가 아까우셔서 혹은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원하시는 곳으로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저는 어쨌든 이 금액을 떠나서 세금을 어느 만큼 잘 이 핸들링을 해둘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르는 여러분들도 사람들은 그죠 알기가 힘드네요. 뭐 그쵸 100% 알기는 어렵지만 결론이 나면 알아요. 그러니까 할 때는 몰라. 이분하고 할 때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했을 때 처리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고객분들이 이제 20명이 넘으니까 기장을 맡기는 것만 이제 거의 30개가 되니까 그분들 거랑 제 거랑 이걸 경험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또 다른 분께 이제 맡겼던 것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 이게 능력이 똑같지 않구나. 그리고 회사만 하셨던 분과 부동산을 좀 더 하셨던 분과 이게 다 다르구나. 그래서 나에게 맞는 세무사님을 찾아가시는 게 좋고 또 그 업종이 비슷한 걸 하시고 있는 분에게 맡기시는 세무사님을 따라가시는 같은 쪽으로 게 좋아요. 많이 하고 있는 쪽으로. 네네네. 이제 제 고객분 중에는 유튜브시고 이제 유튜브가 거의 한 17만 명 넘으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유튜브 쪽에 담당된
그 세무 쪽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네. 영상 쪽으로. 그래서 그분으로 세무사님을 바꾸셔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셔도 된다고. 그게 맞다고. 왜냐하면 그 법인의 성격이 네. 부동산만 담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 채널에 대한 거를 같이 세금 처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세무사님은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을 많이 해보셨던 분. 그래서 그걸 해보셨던 업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으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다 이제 세무사 네, 얘기까지. 갑자기 네. 어디든 어느 바닥이든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나쁜 놈들이라고 좀 그렇긴 한데 일부가 좀 그러시긴 그러니까 하죠. 어디든 네. 인기 마련이니까 혹시라도 저는 막 그런데도 너무 이렇게 막 뒤통수 치거나 이런 게 혹시 맞나 네네네. 해가지고. 왜냐하면 전문인 영역이 훨씬 더 그러실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알기가 어렵거든요. 검증하기가 어렵고. 네. 근데 아주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면 그래도 이건 뭔가 불합리하게 처리를 해줬던 것 같은데 네.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길게는 못 가요. 길게는 못 가시는데 문제는 오래 생활을 안 하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냥 한탕으로? 네네네네. 그래서 오랫동안 그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으면 네. 당연히 코 몇 억 먹자고 나쁜 일을 벌이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가끔 가다가 뭐 투자를 진행을 하거나 네. 혹은 뭐 이제 그 입찰 보증 금액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큰 금액을 뭐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때도 있고 네. 뭐 그래요. 또 혹은 이제 부동산 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입찰 보증금이나 계약 금액을 부동산이 잠깐 통장으로 받았다가 넘겨드려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나 이제 돈 띄일까 봐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제 딴에는 안심시켜드리는 네. 마음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도망을 다니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한 10억 정도까지는 네. 제가 도망 다니는 도피 자금으로는 제가 남는 게 없습니다. 네. 한 100억 이상 정도 되면 100억도 많이 남는 건 아니지만 숨어 다니려면 네. 이제 100억 정도도 뭐 네. 한 2, 3년, 한 10년 정도 네. 가면 쉽지 않을 건데 그래도 100억 정도 되면 그때 제가 도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 이하는 저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아, 않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네.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웃으세요. 하긴 또 그러시네요. 뭐 그 돈 뭐 이렇게 못 받 이제 그 안 주시고 도망가셔봤자 훨씬 더 손해시겠네요 하고 이제 웃으세요. 그러면 불안하시겠지만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시니 네. 제가 잠깐 이렇게 했다가 이 업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아, 라고 네네네.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무사님도 네. 뭐 혹은 뭐 법무사님도 뭐 저 같은 뭐 컨설턴트도 그 업력이 좀 이제 이 분야에서 그래도 이름을 걸고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럴 일이 조금 적고 또 가급적이면 뭐 짧은 기간 내에서는 네. 돈을 좀 못 갚아 드린다거나 투자했던 금액들을 회수를 못 해 드린다거나 하는 사건들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가급적이면 그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짧은 구력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열혈팬 삼성님이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네. 아마도 지금 닉네임을 바꾸셨나 봐요. 열혈팬 분이면 아마 저희가 닉네임을 알고 있을 텐데 아무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팅도 많이 올려주세요. 네. 네네. 그다음에 뭘 네.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네, 뭘까요? 네. 아까 네. 우리 이제 지금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앞타임에서 입찰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혹시나 입찰가를 잘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입찰가를 잘못 쓰는 경우요? 네, 입찰가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동키님이 네. 앞에 건물에 대한 입찰가를 읽어주실 때 네. 똑같은 실수를 하나 하셨어요. 뭐 숫자만 얘기하는 거? 599 막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처음에 뭘까요? 94억인데 9억 아, 4천이라고 네. 하셨죠. 네네네. 네.
실제로 입찰가를 쓰실 때 어. 내가 94억을 써야 되는데 9억 4천을 쓰시는 사례도 있고요. 오. 반대로 내가 94억을 써야 되는데 940억을 아이고, 쓰시는 아이고, 분도 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하나 잘못 오.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냐? 예, 비일비재예요. 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거. 요것도 제가 입찰하러 갔을 때, 그 다음에 고객분들 이제 그 수강생분들 모시고 법원에 이제 갔을 때, 한 서너 번 목격을 했죠. 한 번이 아니라 이건 꽤 있어요. 오. 제가 여태 동안 목격을 한 4번 정도 했으니까 제가 늘 경매장을 가는 건 아니라고 네? 했잖아요. 자주 있는 일이 네, 있네요, 자주 그러면. 있어요.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뭐였느냐면 네? 김포에 네. 있는 아파트였는데 3억짜리 아파트였는데 네? 2억 얼마까지 떨어졌고요. 음. 그래서 이분이 입찰을 얼마에 하셨냐면 그러니까 다들 대부분 얼마를 했냐면 2억 4천 정도 오. 언저리 했어요. 뭐 네. 2억 1천, 네. 뭐 2억 3천. 네. 그래서 이분이 2억 4천을 써야 되는데요. 24억을 어머머머. 쓰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찰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가면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아마 경매장 사진 보신 경우가 있을 텐데 네. 앞에 이제 법대가 있고 그 뒤로 이제 좌석들이 쫙 있고요. 단상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여기도 이제 사건 번호가 있는데 2011 타경 뭐 524, 82 사건 입찰하신 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내가 입찰했으니까 앞으로 네. 쫙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처럼 이제 15명이 쭈르륵 서요. 오. 그럼 이제 쓴 상태에서 그 입찰 봉투랑 뭐랑 이렇게 좀 확인을 해요. 하면서 최고가 매수인이 이제 얼마구나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추려지면 그제서 얘기를 해요. 자, 수원에서 오신 94억을 쓰신 뭐 누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불려지겠죠. 인천에서 오신 누구 24억 얼마 하고 딱 하고 2등 얼마. 그래서 최고가 매수인은 24억을 쓰신 수원에서 어떻게? 오신 누굽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장내에서 이제 술렁술렁 하는 거죠. 뭐 얼마라고? 얼마라고? 뭐야? 24억? 왜? 미친 거야? 왜?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네? 이제 그 뒤에서는 쑥쑥 하고 입찰가를 쓴 사람들도 이제 쑥쑥 하고 한 분이 고개를 이제 푹 숙이시죠. 아, 이런. 왜였을까요? 2억 4천을 쓴다는 걸 칸수를 잘못 세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잘못 썼어요. 잘못 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제 딱 그 한마디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날 그 물건에 입찰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불려져 나가 있었고 저는 그날 이게 몇 명이 입찰했냐면 한 18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18명 했고 저는 제 생각엔 한 5, 6등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5, 6등 정도 얼추. 왜냐면 그 뒤에는 불려주지 않기 때문에 한 5, 6등 정도 이렇게 이 입찰가 순서 범위를 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딱 모습을 보니까 40대 초반의 아주머니셨고요. 네. 그 다음에 실수 여자신 것 같았어요. 느낌에. 자, 그러니까 어머, 이분이 어떡해. 이제 사색이 되신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단상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옆모습을 봤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뒷모습만 보셨겠지만 저는 이분의 옆모습을 보고 있는데 진짜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고 입술을 살짝 부르르 떠시는 거예요. 어떡해. 잘못 썼는데 이렇게 떨시면서 잘못 썼는데 어떻게 안 되나요? 라고 했더니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안 됩니다. 취소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대로 진행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이 친절하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게 이제 소송을 걸어도요. 네. 대법원 판례가 입찰가를 이렇게 잘못 쓴 경우에요. 인정을 못 받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왜 그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 너한테 졌으니까 내 상고할 거야 뭐라고 해서 다시 소송에 붙여지고 다시 소송에 붙여지면 가장 가장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대법원까지 가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면
그 동일한 사건으로 이제 6명의 이제 판사들이 앉아 있는데 6명의 판사가 이 건에 대해서 원고 승을 해줄 거냐, 피고 승을 해줄 거냐 해서 판결을 내리거든요. 네. 그럼 6명이 나는 원고가 이긴 것 같아. 뭐 이렇게 뭐 나는 얘인 것 같아라고 해서 서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4대 2가 나왔어. 뭐 혹은 반반이 나왔어 이러면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6명이 의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대법원 판례는 전원 합일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6명의 판사가 동일한 의견을 낸 거예요. 네. 이건 무조건 얘가 때린 애가 잘못된 게 맞아. 이렇게 뭔가를 냈다는 거예요. 동일한 의견을 냈다는 건데요. 이 전원 합의체로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이렇게 잘못 썼을 경우에 이걸 무효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사셔야 돼요. 포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심플한 방법은 뭐냐면 24억을 낸다. 1번. 이 아파트를. 두 번째, 입찰 보증금을 포기한다. 그럼 또 포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잔금을 안 내는 거죠. 잔금을 안 내면 내가 아까 입찰 보증 금액을 네?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걸 못 돌려받아요. 잔금을 안 냈으니까. 이거는 근데 경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 그대로 매매도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김포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 했고 2억 4천에 사기로 했고요. 네? 매매가가. 네? 그래서 입찰 보증금 2,400을 줬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매도하는 사람은 2,400을 계약금을 네? 받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한 달 뒤에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잔금을 안 줘요. 오. 자, 그럴 경우에는 나는 이 보증금액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이에 이 아파트를 못 팔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럼 다시 이걸 내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겠다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았는데 하필 딱 이 잔금을 치르기로 한 그 다음에 다시 내놨더니요. 아무도 사러 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걸 못 팔아서 뭐 세금을 더 낸다거나 뭐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네. 그 이사로 간 곳에 제가 또 잔금을 못 낸 거예요. 그러면 도미노로 큰 일이 네? 벌어진 거예요. 이럴 불상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내가 매도하는 사람이 어떤 잘못이 없으면은요, 이걸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법원도 똑같은 거죠. 법원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본인이 실수를 해서 24억을 쓴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 낸 거기 때문에요. 그 입찰 보증 금액은 법원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법원이 그러면 네? 2,400만 원을 벌었네요? 네? 그럼 법원이 아싸 하고 이거를 쓰면 안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입찰 보증금은요, 누구 거가 되냐면요, 이 경매를 진행하는 배당금이 돼요. 그 배당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 경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잔금을 안 냈으니까 새롭게 경매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네. 자, 그러고 그때 뭐 예를 들어 2억 4천에 다시 낙찰자가 됐다. 그리고 2억 4천에 낙찰자가 그 낙찰 금액을 입금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매 사건에 돈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배당 금액은 낙찰자가 쓴 2억 4천과 그 전에 진행했던 사람의 보증금 2,400을 더해서 합해서 이 배당 금액이 돼요. 그래서 뭐 근저당권자 네. 받아가고 뭐 세입자 네. 받아가고 누구 받아가고 그리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한테 돌려주거든요. 이 경매를 당연하잖아요. 원래 이 경매를 당한 사람도 빚을 다 청산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는요. 네, 법원이 경매 금액에 합쳤다가 즉 배당 금액에 합쳤다가 순서대로 채권자들에게 다 돈을 남겨주고 잉여금은 소유자한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킹님이 실수한 사람이라면 네. 24억을 쿨하게 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2,400을 쿨하게 포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2,400 쿨하게 아니 하실래요? 24억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없어요. 그럼 2,400 쿨하게 그냥
쌈 싸 먹으면 되겠네요. 그런 마음이 되실까요? 어떠실 것 사버려야 같아요? 돼요. 이걸 24억을? 세상에. 그러니까 2,400 왜 만. 잘못 써? 자, 그런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그런 실수가 진짜 일어나요. 음. 정말로 입찰 쓰시라고 하면 머리가 하얘지신대요. 하물며 손을 떠시는 분도 있어요. 허허. 그래서 제가 그 아까 경매가 끝나면 법원에 데리고 가셔서 네. 모의 입찰을 제가 항상 네. 써요. 그 경매장에서 쓰도록 해요. 어. 쓰도록 하고 저희가 실제로 입찰하는 것처럼 해서요. 제가 다 오, 걷어요. 오. 근데 이제 법원에 가면 그렇게 경매를 배우시고 와서 똑같이 법원을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 저처럼 모의 입찰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경매장만 한번 보고 아 이렇군요 하고 구조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그냥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그 입찰표를 그냥 써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가급적이면 실제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모의 입찰을 그렇게 똑같이 입찰표를 다 적고 그 안에서 도장도 찍고 실제로 호치케스도 다 찍어서 앞에 진짜처럼. 입찰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방에 다 넣고 그냥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뜯어보면 아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라고 아시게 되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까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 썼어요. 이거 실수했어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하고 이제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죠. 트레이닝을 정말 제대로 그럼요. 완벽하게. 네. 그래서 뭐 경매를 받으시는 분도 배우신 분들도 해보기도 하고 경매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네.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입찰만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를 저희가 못했어요. 왜냐면 법정에서 네. 애초에 앉아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제한이 있었고 네. 또 밖에 좀 이렇게 앉거나 이런 것들도 또 네네네. 얘기를 나눌 그쵸, 수 그쵸, 없다 그쵸. 보니까 저희가 거의 진행을 안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그쵸. 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네. 저희 카페에서 신청하셔서 내가 경매를 아직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네. 간접적으로도 해보시고 네. 또 경매 강의가 열리면 또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점점 또 풀리고 있으니까 규제들이 네네네. 그 조만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좀 돌아가 보면 돌아가서 자, 입찰 보증금에 대한 제가 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 아까 경매 최저가의 10%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별 매각 조건일 경우 20%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기서 얘기하는 특별 매각 조건 중에 하나가요. 아까처럼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못 내는 경우. 그 사건이 다시 경매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액이 20% 올라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찰하고 잔금 못 내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조심해. 자, 말 그대로 이제는요. 경고네, 동일한 2억 4천 아파트를 입찰을 할 때요. 2,400만 원 보증금이 아니라 이번에는 얼마를 준비해야 되냐면 4,800만 원의 보증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잔금을 내가 혹시나 잘못해서 못 치르면 4,800만 원을 쌈 싸 먹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안 좋죠. 네, 그럼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거는 하물며 그냥 2억 4천짜리 아파트를 하는 건데 네. 아까 15명이 입찰했던 네. 말 그대로 이제 선능력에 있는 빌딩을 우리가 입찰하겠다. 그러면 입찰 보증 금액만 7억 3천이었잖아요. 진짜. 그러면 특별 매각 조건이 만약에 20%다라고 하면 한 번 유찰이 돼서 뭐 한 50 얼마니까 한 5억 3천이라고 하면 거의 10억 정도를 입찰 보증금으로 걸어야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제가 낙찰을 받고 대출이 원활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낙찰 받고 봤더니 여기가 주택이 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셔서 이거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돈이 모자라서 잔금을 못 치렀잖아요. 자, 그러면 10억 4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야.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입찰 보증 금액을 20%를 더 세게 하나요? 라는 건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진짜. 경각심을. 이렇게 잘못됐을 때 입찰 보증금 20%를 날릴 수도 있어. 자, 그러니 신중하게 이 물건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하자는 없는지 또 내가 잔금을 잘 치를 수 있는 상황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인지를 하고 입찰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약간 그 경각심 네. 혹은 뭐 경고. 이제 경고? 네, 좋아요. 네. 그 단어가 안 떠나와요. 경고. 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좀 조건이 다를 네. 때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특별 매각 조건에는 뭐 유치권, 법정지상권, 선순위 전세권 이렇게 좀 그 입찰자들이 꼭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을 빨간 색깔로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드리니까 그거 꼭 참고하셔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좀 많이 연습해보는 게 좋으니까 저희 그 이제 머니 트레이너님 카페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모의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경매학원을 지금 정리한 지가 이제 코로나 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경매학원 원장이라는 단어를 지금 못 들인 지가 한 2년 됐어요. 그 전까지 이제 뭐 백원장님 그랬다가 그냥 지금은 뭐 백대표 이렇게 이제 대표로만 이름을 불리고 있는데 다시 이제 서서히 그 경매에 대한 타이밍들이 조금 이제 돌아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경매 관련된 질문도 제가 많이 받게 되고 또 그래서 예전에 제가 겪었던 제가 직접 경매를 하면서 겪었던 거, 제 수강생 분들이 겪었던 거, 또 제 고객분들을 이제 경매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겪었던 어떤 다양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또 많이 떠오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면 참 혹시 학원을 좋겠다. 다시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다시요? 글쎄요. 그거는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굳이 경매학원을 하지 않아도 지금은 또 되지 바쁘고 또 않을까. 바쁘시고 그러니까 몸이 지금 너무 두 개라도 지금 모자른 맞아요. 상황이라.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인력심이 많아서 더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전보다는 그 경매학원을 운영할 때 좀 재미났던 이런 스토리들이 좀 생각이 나고 있어서 앞으로 더 경매 시장이 더 열릴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재미난 사례들 많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경매 입찰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재미난 들었어요. 얘기들, 사례들 좀 많이 알려드렸는데 조심해야 될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장에 가보시면 좀 저건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좀 눈에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들으면 재밌어요. 맞아요. 그리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카페 머니 트레이너님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참여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경매장에서 뭐 만나실 수 있는 날이 있으면 반갑게 아는 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머니 트레이너 백승희였습니다. 네, 동킹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